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예, 미안해요. 당신은 평생 우리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넌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잖아. 너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 했잖아.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아니야, 영희야, 너는 너의 꿈을 살았어야 했어.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영희야, 약속해줘. 뭘? 이제는 너만을 위해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림도 그리고 내가 원하던 거 다 해. 제발. 알았어, 약속할게. 고마워, 영희야.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이야기 라디오의 DJ 최 PD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피어난 꿈.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무려 70년 만에 다시 꺼내든 한 여성의 긴 인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한 가지쯤 말 못한 꿈을 품고 살아갑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미뤄두고 가족을 위해 접어두고 세월이 흐르며 어디에 두었는지도 잊어버린 꿈. 때로는 그 꿈이 너무 깊이 묻혀버려서 자신조차도 그것이 꿈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꿈이란 결코 죽지 않습니다. 다만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뿐이죠. 그리고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그 꿈은 다시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평생 가족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한 여성이 오래전 잊어버린 자신의 꿈을 어떤 순간에 다시 마주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그리고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영희. 올해 71살, 그녀는 조용한 마을에서 혼자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 아이들은 모두 출가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집안은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듯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아침에는 혼자 밥을 짓고, 점심에는 혼자 식사하고, 저녁에는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잠이 듭니다. 반복되는 하루하루, 특별할 것 없는 일상.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영희의 삶을 바꿀 작은 기적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죠. 그 기적은 화려한 것도 비싼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된 창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물감 상자 하나. 그 작은 상자를 여는 순간 영희 씨의 70년 삶은 다시 새로운 색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어린 시절부터 색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에게 색은 단순한 물감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푸른색은 마음의 자유를 닮았고, 봄마다 피어나는 분홍색 벚꽃은 설렘을 닮았으며, 해질 무렵 붉게 물든 노을은 언젠가 자신도 더 넓은 세상으로 가고 싶다는 가벼운 소망을 의미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처음으로 그림 대회에 나간 날,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들고 우리 동네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집과 나무와 태양을 그릴 때 영희는 조금 다른 것을 그렸습니다. 골목길에서 만난 할머니의 주름진 손, 그 손에 든 빨간 사과 하나, 그리고 그 위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 심사를 맡은 선생님들은 그 그림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아이 몇 살이죠? 9살입니다. 9살이 이렇게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단 말인가요? 영희는 그날 금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장에서 상장을 받을 때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하는 간절함의 눈물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그림 그리는 날이면 영희는 친구들보다 훨씬 일찍 와서 종이를 펼쳐놓고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종종 말하곤 했습니다. 영희야, 너는 참 신이 준 손을 가졌구나. 미술 선생님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영희는 스스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림이 좋았을 뿐입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영희의 재능은 빛났습니다. 미술 선생님은 방과 후에 영희만 따로 불러 특별 지도를 해주곤 했습니다. 영희야, 너 정말 미술대학에 가야 해. 선생님이 장학금 받을 수 있게 추천서 써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영희의 가슴은 세상 어떤 것보다 크게 뛰었습니다. 나도 정말 화가가 될 수 있을까? 미술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영희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나중에 미술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림을 그리면서 평생을 살고 싶다. 그림을 그릴 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유롭고 가장 나다운 사람이 된 것 같다. 그녀의 꿈은 단순했습니다. 나중에 미술학원 선생님이 되면 좋겠다. 그 정도의 소박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이 그렇게 오래도록 마음속에 묻혀버릴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영희의 집은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목공일을 하며 손에 굳은 살이 가득했고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곤 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 아버지는 영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리 딸 그림 잘 그린다며? 나중에 크면 큰 화가 되는 거야. 응, 나 미술 선생님 될 거야. 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영희 하고 싶은 거 다 해. 하지만 세상은 꿈만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이란 것은 천천히 스며드는 것처럼 삶의 모든 것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중학교 3학년 겨울, 영희가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던 그때였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버지가 일터에서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목재를 나르다 발을 헛디뎌 높은 곳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다리가 크게 다쳐 수술을 받았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은 힘들 겁니다. 그 말은 곧 아버지가 더 이상 목공일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안에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경제적 어려움은 어린 영희에게도 느껴질 만큼 무거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병원비, 생활비, 그리고 영희의 고등학교 입학 준비금,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서 들려오는 부모님의 대화를 영희는 몰래 듣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는데. 영희 대학은커녕 학원비도 힘들어. 미술학원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미안하다. 영희한테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목소리보다 더 아픈 것은 아버지가 미안하다라고 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땀 흘려 일해온 아버지가 다친 몸으로 침대에 누워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말하는 모습. 영희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는 눈물로 흠뻑 젖었고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리는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꿈보다 가족이 먼저구나. 그것이 영희가 처음으로 자신의 꿈을 접어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희는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저 미술학원 안 다녀도 돼요. 왜? 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학원인데. 저 집안 사정이 좀 어려워져서요. 괜찮아요.
혼자서도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영희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미안하구나, 영희야.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영희는 방과 후에 시장 반찬가게에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무거운 김치통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물건을 건네고 저녁 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그림을 그릴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영희의 첫 번째 꿈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시간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후 영희는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섬유 공장. 기계 소리가 하루 종일 울리는 곳. 매일 반복되는 기계 소리 속에서도 영희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그림 생각이 스쳤습니다. 점심시간 공장 뒤편 작은 공터에 앉아 도시락을 먹을 때면 영희는 멀리 보이는 산과 하늘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 구름의 색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저 산의 능선을 어떤 선으로 그릴 수 있을까? 하지만 손에 묻은 기름 냄새와 굳은 살로 딱딱해진 손을 보면 자신도 모르게 생각했습니다. 이 손으로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한 해, 두 해가 지나 20대 중반이 되던 해, 영희는 성실한 남자 김도윤을 만났습니다. 도윤 씨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늘 영희를 조용히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자신의 우산을 내어주고 영희가 무거운 것을 들면 말없이 다가와 대신 들어주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도윤 씨가 처음으로 영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 씨, 저기 주말에 시간 있으면 같이 산책 갈래요? 영희는 얼굴이 붉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걸으며 천천히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요, 어렸을 때 그림을 정말 좋아했어요. 그래요? 지금도 그리세요? 아니요. 이제는 안 그려요.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어요. 도윤 씨는 잠시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나면 다시 그려보세요. 좋아하는 걸 포기하고 사는 건 슬픈 일이에요. 그 말에 영희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 날 도윤 씨는 영희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힘들면 꼭 나한테 말해. 너는 내가 지켜줄게. 그 말을 들었을 때 영희는 마음 깊은 곳에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아이 둘이 태어나고 가정은 어느새 영희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첫째 아들 민수, 둘째 딸 수진. 아침엔 도시락을 싸고 낮에는 시장에서 일하고 저녁엔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새벽엔 남편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가끔 조용한 밤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다 찢어진 노트 한 켠에 작게 스케치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잠든 얼굴, 창밖으로 보이는 달, 부엌 식탁 위에 과일 바구니. 하지만 그때도 남편은 방문을 열고 들어와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힘들 텐데 그림은 나중에 해. 지금은 너무 무리야.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남편의 말은 사랑이었지만 영희의 마음속에서는 또 하나의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였습니다. 영희는 노트를 덮고 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자러 가자. 그렇게 두 번째 문이 닫혔습니다. 40대와 50대. 이 시기는 영희에게 있어 가장 길고 가장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래된 지병으로 몇 년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남편 역시 체력이 약해 폐렴으로 수차례 입원했습니다. 아이들의 학비는 계속 늘어나고 생활비는 끊임없이 필요했습니다.
영희는 정말 아무것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이렇게 흘렀습니다. 새벽 5시 일어나서 아침 준비, 남편 도시락 싸고 아이들 아침 먹이고, 7시 남편 출근시키고 아이들 학교 보내기, 8시 병원 가서 시어머니 돌봐드리기, 씻기고 식사 도와드리고 간병인 오기 전까지 함께 있기, 11시 시장으로 가서 일하기, 무거운 상자 나르고 손님 응대하고 장사 마감까지, 오후 6시 집에 돌아와 저녁 준비, 아이들 숙제 봐주고 빨래 개고 설거지하고, 밤 10시 겨우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웠을 때 영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생각은 곧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엄마고 아내고 며느리야. 이게 내 삶이야. 어느 날 영희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옛날 스케치북을 발견했습니다. 20대 때 그린 그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영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게 내가 그린 그림이었구나. 나도 이런 걸 그렸었구나.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작은 종이에 간단한 꽃 한 송이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5분도 지나지 않아 아들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라면 끓여줘. 영희는 붓을 내려놓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리고 그 붓은 다시 상자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50대 중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조금씩 생활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남편의 건강도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희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내 시간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며 영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나 문화센터에서 그림 강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남편은 밥을 먹다 멈추고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 갑자기 왜? 갑자기는 아니고 예전부터 하고 싶었어. 이제 애들도 다 컸고 시간도 좀 생겼잖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좋아. 하고 싶으면 해봐. 영희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되는 건가? 하지만 다음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폐렴이 재발한 것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가고 입원하고 다시 간병하는 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센터 등록은 다시 미뤄졌습니다. 아이들이 독립하고 작은 평화가 찾아오는 듯하던 60대 중반. 남편은 갑작스러운 심장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강한 약 냄새, 기계음이 울리는 침대. 그곳에서 남편은 영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영희야, 내가 미안하다. 영희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여보, 무슨 말이에요? 왜 미안해요? 당신은 평생 우리 가족 위해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오랫동안 참았던 표정으로 천천히 말했습니다. 넌 평생 가족만 위해 살았잖아. 너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못했잖아. 그림 그리고 싶어 했잖아. 나는 그걸 알면서도 너한테 기회를 안 줬어. 영희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가족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야.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영희야. 너는 너의 꿈을 살았어야 했어. 나는 너무 이기적이었어. 영희야, 약속해줘. 뭘? 이제는 너만을 위해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림도 그리고 내가 원하던 거 다 해. 제발.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약속할게.
남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 영희야. 나는 정말 행복했어. 너랑 함께한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영희는 남편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느끼며 세상에서 가장 깊은 슬픔을 맛보았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하지만 남편은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지만 영희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집안은 마치 모든 공기가 빠져나간 듯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방 안의 작은 그림 액자도 모든 것이 남편의 빈자리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의 시간은 영희에게 있어 가장 고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가끔 전화를 하고 주말에 가끔 들르긴 했지만 그들에게도 각자의 삶이 있었습니다. 첫째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며 가정을 꾸렸고 둘째 수지는 부산에서 교사로 일하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그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혼자서도 잘 지내. 너희들 일 바쁜 거 아는데 신경 쓰지 마. 전화를 끊고 나면 영희는 텅 빈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남편 몫에 밥을 짓다가 문득 정신을 차리고 밥을 덜어냈습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켜놓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리가 있어야 집이 너무 조용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밤 영희는 남편과 함께 찍은 옛날 사진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두 사람, 아이들이 어렸을 때의 가족 사진, 결혼기념일에 찍은 사진들. 사진 속의 자신은 언제나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웃어본 적이 있었나? 그날 밤 영희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자신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언니, 왜 그림 안 그려요? 언니 그림 정말 잘 그렸잖아요. 꿈속에서 영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째 되는 봄날, 영희는 오랜만에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집을 조금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상자들이 시간에 묻혀 있었죠. 영희는 하나씩 상자를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옛날 교과서, 남편의 낡은 공구함, 오래된 앨범들. 그렇게 1시간쯤 정리하다가 영희는 구석진 곳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파도처럼 날리는 그 상자 위에는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 물감. 그 글씨는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영희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상자를 만지지도 못하고 그저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아니, 나는 이미 알고 있어. 하지만 열어도 될까? 마침내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0대 시절의 스케치북, 굳어버린 물감 튜브들, 그리고 어릴 적 사둔 붓이 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놓인 작은 편지 한 장,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영희야, 엄마가 내 꿈을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이 상자만은 버리지 않고 잘 간직해뒀어. 언젠가 내가 다시 그림을 그릴 날이 오면 이걸 꺼내 쓰렴. 엄마는 항상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영희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습니다. 스케치북을 펼치는 순간
세월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속의 그림들은 20대 영희의 꿈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의 풍경, 석양이 지는 강변,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미소, 그림 한 장 한 장에는 젊은 영희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무너져 울었습니다. 울음은 소리 없이 흘렀지만 눈물의 무게는 70년의 억눌린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그림 못 그렸어요. 나 약속 지키지 못했어요. 영희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영희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 굳어버린 물감과 붓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그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70살이야. 70살에 그림을 시작한다고? 말이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마지막에 한 말. 이제는 너를 위해 살라고. 그리고 엄마가 남긴 편지. 언젠가 다시 그림을 그릴 날이 온다고. 새벽이 되어서야 영희는 결심했습니다. 해보자. 이번만큼은 나를 위해 살아보자. 며칠 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동네 문화센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물감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문화센터 입구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도 될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젊을 텐데 나 혼자만 나이가 많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영희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접수처에 앉아있던 젊은 직원이 밝게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수채화 강좌 신청하고 싶은데요. 아, 네. 초급반이요? 중급반이요? 초급반이요. 네, 좋아요.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름, 나이, 연락처, 나이 칸에 71세라고 쓸 때 잠시 멈칫했습니다. 71세에 그림을 배우다니. 하지만 곧 펜을 움직였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길 영희의 발걸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이뤄낸 것처럼 뿌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업 첫날 영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이렇게 설레는 게 얼마만일까? 문화센터에 도착해 강의실 문을 열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 60대로 보이는 중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 앉아 영희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된 듯 했습니다. 그때 강의실 문이 열리며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선생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수업을 담당할 정미소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나이도, 배경도, 경험도 모두 다르실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아요.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마음.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영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에 따라 그림이 느려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마음이 천천히 열릴 뿐이죠. 늦은 시작은 없습니다. 오직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늦은 것입니다. 그 말은 영희의 마음 깊은 곳에 잔잔하게 흘러들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첫 수업으로 간단한 정물화를 제시했습니다. 사과 한 개와 작은 꽃병. 자, 여러분. 이 사과를 보세요. 그냥 빨간 사과가 아닙니다. 빛을 받는 부분은 밝은 빨강,
그림자 부분은 깊은 붉은색, 그리고 그 사이에 미묘한 색들. 그림은 보는 것입니다. 그리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입니다. 영희는 붓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잡는 붓이었습니다. 나 할 수 있을까? 붓 끝에 물감을 묻혀 종이에 대는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붓은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붓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영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사과를 그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색도 조금 어색하고 형태도 조금 삐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희의 그림이었습니다. 50년 만에 다시 그린 영희의 그림. 선생님이 영희의 자리로 다가와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따뜻한 그림이에요. 색 선택이 아주 좋아요. 오랫동안 그림을 그리셨나 봐요?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50년 만에 처음이에요. 선생님은 놀란 표호로 영희를 바라보았습니다. 50년 만에요? 정말요? 하지만 이 그림에는 삶이 담겨 있어요. 긴 시간이 담겨 있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영희는 조용히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다시 시작하는 거구나. 세상이 예전과는 다른 색으로 보였습니다. 지나가는 나무의 초록색, 하늘의 파란색, 건물의 회색 모든 색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영희는 오늘 그린 그림을 식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그림. 하지만 그것은 영희의 첫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그 수업에서 영희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80세의 최종우 씨. 그는 항상 교실 맨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종우 씨가 영희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영희 씨 그림 참 따뜻하네요. 영희는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종우 씨 그림도 정말 섬세하세요. 허허, 나이 먹으니 손이 떨려서 섬세하게는 못 그려요. 하지만 그림 그리는 시간만큼은 손이 떨리지 않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종우 씨는 젊은 시절 시인이 되고 싶었지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평생 몫으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저는요, 아내가 작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 후로 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수업에 왔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이 2년 전에 떠났어요. 그 고요함 정말 견디기 힘들죠. 그렇죠. 혼자 남은 사람만이 아는 고독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자마자 이상하리만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만이 나눌 수 있는 공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두 사람은 문화센터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럴까요? 카페에 앉아 종우 씨는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를 쓰는 게 너무 좋았어요. 노트에 시를 가득 적어놓고 언젠가 시인이 되겠다고 꿈꿨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돈을 벌어야 했어요. 영희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을 몫으로 살았어요. 집을 짓고 가구를 만들고 그것도 나름 보람 있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있으면 생각했죠. 나는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을까? 라고.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똑같았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이 너무 좋았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계속 미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여기 있잖아요. 종우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에요. 영희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아주 오래간만에 자기 자신에게 향한 미소였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함께 카페에 가서 차를 마시고 때로는 미술관에 가서 전시회를 보았습니다.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작은 미술관 전시회에 갔습니다. 현대 작가의 추상화 전시였습니다. 그림 앞에 서서 종우 씨가 말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슬픔이 보여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색이 슬퍼 보여요. 영희 씨는 색을 참 잘 읽으세요. 색을 따뜻하게 쓰는 사람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영희는 조금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삶이 사람을 만드는 거죠. 영희 씨는 평생 따뜻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게 그림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이해받아 본 적이 있었나? 누군가 나를 이렇게 봐준 적이 있었나? 노년의 우정은 젊은 시절의 우정보다 더 깊고 더 넉넉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문화센터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작은 그림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수강생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작은 행사였습니다. 선생님이 공지를 하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에 작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림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예요. 부담 갖지 마시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 주세요. 영희는 며칠 동안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내 그림이 전시에 걸릴 만한가? 사람들이 보면 웃지 않을까? 70살 할머니가 그린 서툰 그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종우 씨가 말했습니다. 영희 씨 해보세요. 영희 씨 그림은 누군가에게 살아갈 힘이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영희 씨 그림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기교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진심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결국 영희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정말요? 좋아요. 어떤 그림을 전시하실 건가요?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봄날의 우리 집 마당을 그리고 싶어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영희는 그날부터 열심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봄날의 마당, 남편이 심어놓은 장미 한 그루, 그 위로 쏟아지는 햇살,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의자. 그림을 그리며 영희는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여보, 나 지금 그림 그리고 있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나를 위해 살고 있어요. 전시회 전날 밤 영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함께했습니다. 전시 첫날 영희는 일찍 전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 그림이 정말 전시되었구나.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멀찍이 서서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갔고 어떤 사람은 잠깐 멈춰보고 갔습니다. 그때 어린 여자아이 한 명이 영희의 그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더니 옆에 있던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 그림 따뜻해요. 마치 할머니 집 같아요. 엄마도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 그렇네. 따뜻한 그림이다. 그 말을 들은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이가 영희를 발견하고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그림 할머니가 그렸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가 그렸어. 와, 정말 예뻐요. 할머니 그림 정말 좋아요.
그 순간 영희의 70년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시절 처음 붓을 잡았던 순간, 가난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던 순간,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긴 세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영희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아이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해냈구나. 70년 만에 다시 시작했구나. 전시회를 준비하던 어느 날 영희는 남편의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자 남편의 오래된 시계, 안경, 그리고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남편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메모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영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작은 봉투 하나가 수첩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영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런 편지가 여기 있지?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손은 굳었습니다. 날짜는 20년 전, 영희가 50대 초반이었을 때의 날짜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오늘 나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왔다. 의사는 큰 문제는 없다고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낀다. 문득 생각했다. 만약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것을. 영희야, 나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는 걸 늘 기억하고 있어. 고등학교 때 내가 그린 그림을 처음 봤을 때 나는 생각했다. 이 사람은 예술가가 되어야 할 사람이구나라고. 하지만 나는 이기적인 남편이었다. 너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말하지 못했다. 오히려 나중에 하자고, 지금은 힘드니까라고 말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집안일을 해주는 너, 아이들을 돌봐주는 너, 시어머니를 모시는 너. 나는 그런 너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내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 그 모든 게 흔들릴까봐 두려웠다. 정말 비겁하고 이기적인 생각이었다.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도 부끄럽다. 하지만 영희야, 내가 먼저 떠나더라도 제발 그림을 포기하지 마라. 내가 다시 붓을 들었다는 소식을 어디에서든 기쁘게 들을 수 있다면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일 거다. 나는 평생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때로는 너를 가두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도 안다. 이제는 자유로워져라. 내가 원하는 색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으로 세상을 채워라. 넌 평생 내가 사랑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가장 빛날 사람이다. 사랑한다, 영희야. 마이너스 도윤. 영희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져 글씨를 번지게 했습니다. 여보, 당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영희가 다시 꿈을 찾길 바라며 뒤에서 조용히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기심을 인정하고 영희에게 자유를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미안해요, 당신. 나 당신을 원망한 적도 있었어요.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느냐고, 왜 내 꿈을 지지해주지 않느냐고. 하지만 당신도 힘들었구나. 당신도 나를 사랑했기에 더 미안했구나. 영희는 한참을 울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로 가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림 그려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나를 위해 살아볼게요.
그날 밤 영희는 잠들기 전 편지를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곁에 있는 것처럼. 전시회가 끝난 뒤 며칠 후 영희에게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영희 선생님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 도서관 문화 담당자 김민지라고 합니다. 며칠 전 문화센터 전시회에서 선생님 작품을 봤습니다. 아, 네. 선생님 작품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혹시 저희 도서관에서 작은 개인전을 열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영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요? 개인전이요? 네. 한 달 정도 2층 전시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물론 부담 가지실 필요 없어요. 소규모지만 많은 분들이 오시는 공간이에요. 영희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생각해보고 연락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천천히 생각해보세요. 전화를 끊고 영희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개인전이라니, 나 같은 사람이 개인전을. 그날 저녁 종우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종우 씨, 저 오늘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요. 무슨 전화요? 도서관에서요. 개인전을 열어보지 않겠냐고. 전화 너머로 종우 씨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영희 씨, 축하해요.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개인전을 열어도 될까요? 영희 씨, 듣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라는 말 그만해요. 영희 씨는 70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예술가예요.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자격이 충분해요. 영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종우 씨. 다음 날 영희는 도서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개인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전까지 2달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영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림을 그렸습니다. 어떤 날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그렸습니다. 어머니의 손, 아버지의 미소, 골목길에서 놀던 친구들. 어떤 날은 가족의 추억을 그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남편과 함께 산책하던 강변, 함께 앉아 밥을 먹던 식탁. 그리고 어떤 날은 지금의 자신을 그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그림을 그리는 자신의 모습,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들, 봄날의 햇살.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영희에게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붓을 들 때마다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색으로 녹아내렸고 새로운 희망이 캔버스 위에 피어났습니다. 종우 씨는 자주 영희의 집을 방문해 그림을 보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 그림 좋아요. 색 배치가 완벽해요. 정말요? 전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영희 씨, 예술에는 정답이 없어요. 영희 씨가 느낀 대로, 표현하고 싶은 대로 그리면 돼요. 준비하는 2달 동안 영희는 총 30점의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하나하나가 영희의 삶이었고, 이야기였고, 감정이었습니다. 전시 제목은 70년 만에 다시 피어난 꿈으로 정했습니다. 포스터를 처음 받아든 날, 영희는 한참을 포스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영희 개인전.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영희는 어린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금상을 받고 기뻐하던 9살 영희. 야, 내가 드디어 해냈구나. 70년이 걸렸지만 해냈어. 개인전 개막일. 영희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옷장 앞에 서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단정한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는데 거울 속 자신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나 이렇게 설레어도 되는 걸까? 도서관에 도착하자 이미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벽에는 영희의 그림 30점이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그림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게 다 내가 그린 거야.
나 박영희가 그린 거야. 오후 2시 개막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단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희입니다. 올해 71살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제 그림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7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그림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멀찍이 서서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 앞에 오래 서 있었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닦았고, 어떤 사람은 친구와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중년 여성이 영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작가님, 저 이 그림 보면서 울었어요. 여성은 어머니의 손이라는 제목의 그림을 가리켰습니다. 제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손을 가지고 계셨어요. 주름지고 굳은 살이 있고 하지만 그 손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어요. 여성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작가님, 그림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삶이에요. 진짜 삶이 담겨 있어요. 영희는 여성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하루 동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영희의 전시를 보러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하고 싶은 거 해봐야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어요. 영희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여보 봤어요?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내 그림을 보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나는 정말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마지막에 해준 말, 당신이 남긴 편지 그게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영희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전시가 끝난 후 영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집에서 외롭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캔버스 앞에 앉았고 그림을 그렸고 종우 씨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는 영희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70세에 다시 시작한 화가 박영희 씨의 기적 같은 이야기. 기사를 읽은 많은 사람들이 영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도 용기를 내고 싶어요. 저도 꿈이 있는데 너무 늦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생님을 보니 용기가 나요. 영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어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예요. 어느 봄날 영희는 문화센터에서 나의 이야기, 나의 그림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가득 모였습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9살 때 처음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림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붓을 놓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영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가난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리고 제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저는 꿈을 계속 미뤘습니다. 나중에라고 말하며 살았죠. 하지만 나중이란 건 오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만들지 않으면. 영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71살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시작하고 나니 깨달았어요. 늦은 게 아니라 딱 맞는 시간이었다는 걸. 70년의 삶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 그림이 있어요. 젊었을 때의 저는 기교는 있었을지 몰라도 깊이는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삶을 그릴 수 있어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예요. 강의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영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중 한 할머니가 영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도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하고 싶었던 거 시작해 볼게요. 그래요. 꼭 하세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저녁 영희는 집으로 돌아와 창가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캔버스를 꺼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석양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붓끝에서 번지는 색은 그녀의 지난 세월처럼 차분하고 깊었으며 앞으로 나아갈 시간처럼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하다. 정말로. 문득 창밖을 보니 종우 씨가 집 앞을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종우 씨, 어떻게 왔어요? 오늘 강의 잘하셨다고 축하해 드리려고요. 이 꽃 받으세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희 씨, 오늘 강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요? 네. 영희 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에요. 영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바로 희망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되는 거예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종우 씨가 돌아가고 영희는 다시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린 석양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뭐로 할까? 영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으며 그림 아래에 글을 썼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덧붙였습니다. 71세의 시작. 꿈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춰버린 삶 속에서 다시 나를 발견할 용기입니다. 박영애 씨는 71세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꿈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그녀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애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포기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나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당신의 삶 속에도 조용히 잠들어 있는 꿈이 있다면 영희의 시처럼 다시 한번 살며시 꺼내보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